자,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시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우리 연기 강의 포함해서 1년 전체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지 그렇게 한번 그 이제 워밍업 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연기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특강으로 좀 뺐는데 이게 제가 이제 새로 또 예전에 이제 특강으로 조금 진행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굳이 이제 특강으로까지 따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하기는 또 좀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법학을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이제 아무래도 시작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법적인 그런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올해 연기 때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라던가 기초 법학 개념에 대한 거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어쨌든 이제 사례 기초가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좀 포함하고 있고 요거를 기초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책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제가 IRLC 답안 작성 방법까지 해서 이제 한 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판례 리스트 한 페이지짜리 나간 거 있죠. 28개 판례 있는 거. 그죠? 요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용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제가 다 해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한 번 더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내부적으로 얘네들은 아주 중요하다. 아주 기본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변시생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노동법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포함하자라고 해가지고 올해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판례 리스트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미 28번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요런 사례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사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수험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이제 그 이렇게 강약 조절하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얘네들이 아주 특혜급이다라는 취지로 그 말씀 좀 드릴 텐데 근데 또 우리는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노무사 시험에 최근 기출된 애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 빼놓고는 다 다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주제가 아니고서는 제가 연기랑 일기 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8개 리스트 중에서 11번이랑 28번 얘네들은 우리 시험에서 올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거고요. 보면 뭐 15번이라던가 뭐 18번이라던가 이런 거 사실 우리 시험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다. 요거는 제가 앞으로 그 진도별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걸 마인드 기초 법학 개념 요거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따로 공부하고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딱 지금 단계에만 할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함께 생각해볼 문제 요거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가볍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 있고 케이스 2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케이스 1번이에요. 요거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개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그냥 맞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맞았으니까 화가 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 화가 났을 때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방법이 크게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도권 안에서 그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케이스 1번 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쟁점이 있는데요.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밑에 제가 관련 조문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형법 260조, 민법 750조
여러분들 여기서 민법 아마 많은 분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750조 조문 정도는 보셨을 거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찾아보면 이런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폭행죄, 그리고 민사적으로 나에게 뭔가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겠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요거를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요 케이스 1번의 특징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한 걸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인데 요런 거는 문제가 안 나온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넣어놨어요. 왜? 너무 쉽잖아요. 쉽지 않나요? 그냥 맞았고 맞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케이스 2번이 문제죠. 자, 케이스 2번은 뭐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제가 판례 사안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정년 규정, 취업 규칙의 정년 규정을 뭐 하겠다? 신설하겠다. 근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94조 보세요. 94조 1항. 94조 1항을 보시면 문장이 많죠.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점이 있습니다. 점. 자, 앞으로 다만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만 앞이랑 그 이후, 전후를 가지고 본문, 단서 이렇게 읽으시고 이 본문이랑 단서는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의 관계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의견을 들으면 된대요. 근로자 집단에. 근데 다만을 보니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하래요?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조문에서 지금 보니까 뭔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겠다고 해서 정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죠. 변경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죠. 근데 조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 규정을 신설할 때 이 94조 1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것인지 단서가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1번과 2번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케이스 1번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객관식에서 나오겠죠. 그냥 찾아서 이거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케이스 2번은 뭐예요?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논술 시험이 그래요. 논술 시험이 사실 정해진 답이 출제자분들이 의도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객관식은 여러분들 답이 어때요?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시는 거랑 2차 공부하시는 거랑 완전히 방향성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2차 공부를 여러분들 특히 논술시험, 법학 논술시험을 잘 보시려면 이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일단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지 이게 쟁점이 되는 거를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계속 판례 같은 거를 기초로 해서 법률을 공부할 거잖아요. 해야 되고 결국 이런 사례를 뭐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요걸 여러분들께서 저랑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쟁점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포섭하고 이게 안 돼요. 그냥 항상 이제 그냥 정도의 차이이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하다 보시면 이제 막 파묻히는 느낌 들어요. 지금은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이번 주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법의 법원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내일 돼야 이제 좀 판례 좀 공부하고 그래요. 근로자 공부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주 할만하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딱 지나가면은 이제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오겠죠.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절대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뭘 한다? 우리는 여러분들 쟁점이 있는 사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 잡고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리걸 마인드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쟁점을 제가 강조해드렸죠.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 있죠. 거기서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하는 과정, 사고 방식. 그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게 별게 없고요. 쟁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뭘 해서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요거 단계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초시생분들께 뭐 강조드렸어요? 일단 사례 보고 쟁점부터 잡으세요. 말씀드렸죠. 쟁점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쟁점 잡는 건 여러분들 일단 반복하고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쟁점이라는 거 자체도. 그 문제 되는 건 사실 좀 어느 정도 수험적으로는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리걸 마인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법학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IRAC 때문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3단 논법.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제를 기초로 소전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제가 존재하는데 누구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구체적 사실. 그러면 소크라테스 사람인데 모든 사람 죽으니까 따라서 결론 뭡니까? 여기에 이거 적용하면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죽는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법학 논증의 가장 대표예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고도 마찬가지고 뭐 판결문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다 3단 논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대전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법리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건 사실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리된 사실이 뭘로 나오니까?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포섭만 하면 돼요. 법리,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를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에다 뭐 하면 돼요? 적용해가지고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인데 제가 재판 넘어가기 전에 요거 대전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요거에서 다시 법의 분류 말씀드릴 텐데 이제 법이 무엇을 규율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직법이라는 게 있고 행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직법은 말 그대로 조직을 규율해요. 국가 특히 무슨 정부, 국회, 법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 막 조직이 있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 조직의 그런 근거라던가 뭐 전반적인 권한이라던가 뭐 책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규율하는 게 조직법이에요. 그리고 행위법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앞으로 특히 노동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웬만하면 행위법일 것이다. 물론 노동위원회법 이런 건 조직법입니다, 여러분들. 노동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규율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행위를 규율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규율한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형법. 행정 행위를 규율한다. 그건 뭐겠어요? 행정법. 그죠? 그리고 법률 행위 등을 규율한다. 그건 뭐겠어요? 민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무엇이다? 행위법. 여러분들이 행위법을 공부를 하시는데 그 행위법은 우리나라 이제 법전이 있는 나라인데 그 법조문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언 명제로 되어 있거든요. 가가 이제 거짓과 임시 가짜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if예요, if. 가정하는 거.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법을 대부분은 무엇일 가능성이 크다? 행위법. 그리고 그 행위법, 법조문의 형식 자체는 뭐다? 명제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뭐뭐이면에 해당하는 P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해요. 요건. 그리고 Q이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조문 공부하실 때 보시면 일반론 잡을 때 의, 요건, 효과, 의, 요건, 효과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일단 한번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 3단 논법의 이제 구체적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재판입니다. 재판. 이거는 그 재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그 판결문 나오는 거, 그 과정을 좀 크게 단순화해서 보자면 뭐 누군가가 이제 소재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심판 절차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의사표시가 나오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해서 판결이 나오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 인정한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을 확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소전제 확정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 죽는다. 이거 적용해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3단 논법의 작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 우리가 3단 논법 작용하는 게 뭐다? 그것도 IRAC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사실은 그냥 다 똑같은 거 공부하는 거예요. 쟁점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나와 있는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리를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해서 답을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 여기서 써놨는데요. 결국 쟁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쟁점을 잘 잡는다는 게 단순히 외워서 정확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판례의 포인트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쟁점이 하나의 판례 사안이라 하더라도 쟁점이 한 3개, 4개일 수 있는데 그 3, 4개가 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그 판례의 의미도 다가올 것이고 그럼 사실 똑같이 안 외워도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강조해드리고 싶고 결국 이것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판례 등의 법률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결론 도출해야 되니까 근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이거 2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답안지에도 IRAC로 답안지 쓸 때 포인트는 일단 쟁점 잘 잡는 것부터 해서 여기에 적용될 가능성 있는 법리 정확히 찾아가지고 잘 포섭을 해가지고 포섭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거 2가지가 된다. 해서 여기까지 잠깐 자료를 보시면 제가 내용들을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밌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그 3페이지. 그래서 리걸 마인드랑 뭐 이렇게 이제 필수 요소의 뭐 분석력, 논리력, 판단력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법학논증과 리걸 마인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단 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좀 상기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 대전제에서 특히나 행위법의 경우에는 P면 Q이다.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게 법률 요건, Q가 효과다. 이거 설명해 드렸고 이건 알아야 돼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뭐 유리성 원칙 같은 거 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넘길게요. 넘기고 그 4페이지 보시면요. Q 보시면 그 결론 밑에 그 케이스 1번과 2의 경우 제시된 법조문을 근거로 논증 방법을 생각해보면 인데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케이스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2번만 생각해볼게요. 2번. 2번은 여러분들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 94조 1항 단서에서 아까 불이익 변경에 뭐 받아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있었죠. 근데 이 변경의 쟁점이 뭡니까? 신설이 포함되는가 이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견만 들으면 되고요. 포함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신설도 포함돼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불리한 정형규정을 신설하네요. 소전제 확정. 따라서 불리한 정형규정 신설에는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계속 요거 할 거니까. 자, 넘어가시고 재판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참고하시라고 3심제랑 판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몇 번? 3번 재판받을 수 있죠. 3심제. 그래서 1심은 이제 지방법원, 그리고 2심은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그리고 3심은 대법원. 그리고 1심이랑 2심은 여러분들 사실심이라고 하죠. 사실 확정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뭡니까? 법률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리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판례, 요것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판례는 광의예요, 광의. 그래서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조직에서는 하급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제4의 기관이죠. 그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판례라는 거는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조직에서 하는 판단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 수험적으로 판례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약속합니다. 대법원 판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대법원 판례. 그치만 이제 경우에 따라 아주 드물게 하급심이라던가 헌법재판소도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짚어드리고요. IRAC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4번 제가 강조해드렸죠? 법적인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쟁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근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법학 개념 이거 한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그 쟁송법이라던가 민사소송법 그리고 1차 하신다면 민법에서 공부를 좀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누군법 공부하실 때 필요한 그 기초 지식 있죠. 이거 관련된 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봐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법이 뭔지부터 볼게요. 법의 의미. 이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 이제 강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한 그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의미,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앞으로 실정법이라는 것의 개념을 두고 이제 법을 공부하게 돼요. 이 실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제정하고 국가가 그 해당 법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회 규범이에요. 이거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이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규범. 규범은 룰이잖아요, 룰. 지켜야 되는 거. 규칙. 근데 규칙의 종류는 되게 많죠. 규칙. 규칙은 우리가 지금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연기할 때 이렇게 약속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텐데요. 회사 다닐 때 취업 규칙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회사에서 만든 규칙. 아니면 노조랑 회사랑 합의 봐가지고 단협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뭐 여러 가지 모임이라던가 뭐 조직 같은 거 만들면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규칙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규칙, 규범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규범 중에서 누가 만든 거? 국가.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한 게 무엇이다? 실정법이다. 제가 요거 이제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규범의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사회 규범 중에서 이제 법 규범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실정법을 제가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국제법이랑 국내법으로 제가 이제 나눠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판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내법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내용은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요 형식에 따른 분류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형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일단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 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성문법은 뭐냐면요. 법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법전이 있는 거. 법전으로 이제 규율하는 게 성문법이고요. 불문법은 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구체적 사안에서 나온 판단, 걔네들이 법이 되는 게 불문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법주의 국가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계를 택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법전이 중요해요. 법조문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실에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 근데 성문법만 있냐? 아니, 나 불문법주의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1조 공부하시잖아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리고 관습법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법전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판례나 관습법이 중요해요. 걔네들이 이제 좀 더 사실관계를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법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그거 가지고 또 비슷한 다른 사례를 해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치만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다? 이제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해서 제가 이제 요거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 분류 한번 볼게요. 요것도 개념 여러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 어떠한 그 규율 대상이 무엇인가,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무슨 내용을 규율을 하는가인데 사실은 결국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둘이다. 둘 사이의 문제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자면 공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당사자가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국가와 사인에 대한 관계. 그걸 규율하는 게 여러분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뭐다? 양 당사자가 대등하다. 대등하게 서로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규율하는 거. 그게 이제 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에서 보면은 이제 그 법률 행위 등 뭔가 사람의 행위, 뭐 권리 의무 이런 것 등을 이제 규율하는 실체법이 있고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절차를 규율한 이제 절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최고규범. 우리나라 최고규범은 헌법이다.
그래서 이 헌법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통치 조직, 통치 원리, 기본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최고 규범. 그리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제 뭐가 생겨요? 법률들이 쫙 생기죠. 그래서 우리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다. 요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 행위를 규율하는 형법 이런 것도 들어가죠. 요건 이제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행정법 이건 뭡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절차법은 각종 소송법 있죠. 형사소송법, 헌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 그리고 사법은 뭐 민법, 상법 이런 거.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특히나 이제 서로 그 대등해 보이는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실력 차이가 있어가지고 불평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가 발생했죠? 사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사인 간에 사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대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혀 대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법 영역에 누가 들어온 거죠? 공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순수한 특별법이냐 그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게 요거 두 가지 이상의 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동법.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는 이제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너네끼리 합의해서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 근로자가 너무 열악한 그런 지위 등에 있게 되니까 이제 국가가 막 개입을 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의 체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서열이에요, 서열. 위에 있을수록 상위 규범입니다, 상위 규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헌법이 있다. 헌법에서 이제 큰 거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각종 법률들이 생기죠. 근데 또 이 법률도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막 규율을 하는데 또 입법자들이 모든 내용을 법에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원칙 같은 거 보통 이제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뭐 합니까? 위임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시행령.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률, 보통 이제 법령이라 그러죠.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그 큰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형태로.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고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시행령으로 규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령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행 규칙은 법률과 시행령, 법령의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총리령, 부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접하실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냥 자치적인 입법이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률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로 행위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행위라는 것도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주로 이제 근로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이 관계를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라는 것과 의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법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건 뭐냐면요, 법에서 부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거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힘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뭔가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건요, 이거에 뭐가 된다는 거죠?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의미로. 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법이 부여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권리 의무는 여러분들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외워서 쓸 일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책 읽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리는 내용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 보시면은 법이란 해서 이제 법의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사회 규범 중에서 국가가 이제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한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실정법의 분류 해가지고 형식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이거 설명해 드렸고 그 밑에 이제 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뭐 조직법과 행위법, 실체법과 절차법, 사법과 공법 요거 제가 개념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시고 법의 체계도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쟁송법 하실 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그래서 법률 관계 나와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된 생활관계 전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권리랑 의무가 뭔지 양과를 이번에 이 개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 보시면 두 번째 짝대기에 보시면 민사, 형사, 행정법 관계 구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민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 당사자가 대등한 거. 그냥 서로 뭐 돈 달라는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형사는 여러분들 국가가 처벌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세요. 국가가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했냐 아니냐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쟁송법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는데 행정법 관계 이거 이제 보통 공법 관계 중에서 뭐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무슨 처분이 위협하냐 이렇게 다투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일방이 뭐예요? 우월하고 공권력을 실현하는 그런 관계. 대신 이제 요거는 제가 앞으로 그 사건 같은 거 보면서 조금 더 그 당사자 소송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답안지에 써야 되는 산단도법의 구체적인 작용 IRAC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수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체화가 되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연기 강의이고 처음 이제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답안지도 써야 되고 사례 답안지 쓰는 걸 전제로 사례를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답안지를 써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서 막 제가 이거 가지고 한 30분 얘기하면은 되게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큰 틀만 설명해드리고 일단 넘어가고요. 앞으로 파면서 설명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큰 것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3단 논법 하면서 대전제 그리고 소전제, 대전제를 적용해서 결론 내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례 문제 푸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줘요. 소전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공부해요? 대전제를 공부하죠. 그죠? 대전제가 뭐예요? 법리. 법학은 여러분들 법 해석학이에요. 법 해석학의 약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법은 뭐겠어요? 이 법전에 있는 거. 요거 기본으로 요거를 해석한 여러 가지 법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법리만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처음 풀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기부터 그 푸는 거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 사례 문제를 푸는 그 형식을 IRAC 답안 작성 방법이라 해요. 이거 이제 앞글자 두 문자 따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미국 로스쿨에서 답안지 쓰던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로스쿨제도 도입될 때 원래 사법시험 시절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쿨제도 도입되고 1회 변시부터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그 법학 논술 시험은 그냥 IRAC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 이게 서론이고 이게 결론이고 얘가 본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론에 이제 IRAC에서 I 요거 이제 이슈에서 I를 딴 거고요. 사례에서 뭘 잡는다? 제가 아까 뭐 강조해드렸어요? 쟁점부터 먼저 정확하게 짚는다. 우리 아까 케이스 2번 기억나세요? 걔는 만약에 그런 문제 풀려면 쟁점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신설이 문제잖아요. 신설. 그래서 이 신설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가? 그게 쟁점이죠. 그런 거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룰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법리라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법전이 있어요. 법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불문법주의 국가는 여러분들 관습법, 판례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매번 최저평을 쓰거든요. 조문 쓰시라고. 조문에도 100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데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아는 걸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문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 좀 드리는데, 조문을 일단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리에는 조문이 들어가고요.
그 조문을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 있죠. 이 조문이 무엇을 뜻하는가.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로 바로 적용이 돼서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는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아까 케이스 1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 때렸다.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폭행했다. 나왔으니까. 그런 게 2차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신설이 변경에 해당하는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 케이스 2번으로 따지자면은 94조 1항 단서를 쓰고 취지도 쓰고 뭐 관련된 거 있으면 뭐 써다 치고 이 신설이 불이 변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 해석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법학은 법 해석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마다 또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중요하냐도 달라요. 그래서 뭐 헌법이나 뭐 민법이나 형법, 특히 형법이요. 그리고 행정법 이런 데는 학설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도 누가 했냐에 따라서 뭐 이제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법원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특히 전형적으로 이제 그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막 해석론으로 막 이렇게 제시하시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전형적으로 그 사법시험 시절부터 옛날부터 여러분들 이 해석에서는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학설이 중요해요. 학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문, 학, 판검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일반론 쓸 때 이게 아예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점 있고 그리고 학설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무슨 입장이고 이 학설이나 판례 중에서 하나의 견해를 그 채택해서 타당성을 논증하고 원래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다른 과목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른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데서. 근데 이제 노동법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뭐라고 판서해놨어요? 판례와 그 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연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노동법이 참 정권 많이 타는 것 같고 많이 바뀌고 자꾸 새로운 거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론 뭐 민법이나 뭐 행정법 막 이런 데는 그렇게 법리가 1년에 전원합의체가 막 이렇게 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막 새로운 법리가 나온다던가 기존의 확립된 판례 법리를 바꾼다던가 이런 게 드물어요. 근데 노동법은 1년만 지나도 그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최소한 8개에서 10개는 나옵니다. 짜잘한 것까지 하면 더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거친 후에 이게 또 당사자가 싸워가지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가지고 근데 판례는 이렇게 봤다. 이게 아니고 판례가 일단 먼저 나와요.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석이 나옵니다. 지금 노동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쟁송법이나 소송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똑같은 법 과목이긴 한데 자를 좀 분리하세요. 이게 답안지 쓰는 방법이 이게 노동법의 특성이에요. 왜냐면 학설이 막 아직 충분히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판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판례 뭐라고 하냐면 항상 판례가 답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그냥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를 그냥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판례만 잘 쓰면 점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학설이나 견해 혹은 이제 평석에서 따온 검토 의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좋은데 요거에 이제 중요도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거다. 일단 핵심 뭡니까? 조문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된다 강조해야 되는 거죠. 판례. 그 나머지 건 여러분들 앞으로 책에 있어요. 책에 있고 다른 과목, 법 과목 공부하실 때도 접하실 텐데 중요도를 조금 다르게 보셔도 괜찮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거. 여기서 결과적으로 판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포섭해야 됩니다. 이 사례에 나와 있는 이 소전제에 이거 대전제잖아요. 대전제를 뭐 해야 된다? 적용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 이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을 것 같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크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면에서 논리, 판례 구조 요거를 조금 살리고 판례의 기본적인 키워드 같은 내용 같은 거를 좀 미시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포섭하는 거는 제가 2기 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판례가 숙지가 좀 되셔야지 이게 강의를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년에도 그랬지만 예년보다 좀 한층 더 올해는 판례의 구조와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연기 때는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1기부터 빡세게 외우시고요. 2기부터 요거 가지고 구조와 키워드 살려가지고 포섭하는 거 요게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가지가 과정이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 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사례 문제 푸실 때 보통 로마자 1번 사안의 논점 문제 제기하고요. 그리고 로마자 2번 법리 목차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법리 해서 우리가 공부한 조문 판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만약에 내용이 많다면 목차가 2개, 3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로마자 2번의 법리 그리고 로마자 3번 사안 적용, 사안의 적용 해서 구조, 키워드, 논리 살려갖고 포섭해서 마지막에 뭐다? 사안의 해결, 결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답안지를 쓰시게 된다. 요 의미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차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수험가에서 요거 그 크게 보면은 이제 대목차, 목차 이제 그를 부르는 이름을 대목차라 하거든요. 이 로마자를. 그래서 이 로마자 대목차가 최소 4개는 나온다. 근데 만약에 얘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한다면 좀 기술적으로 2, 3개 더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차가 뭐 많으면 5개, 6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법리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몇 개라고요? 2개라 말씀드렸어요. 일단 뭐 들어가야 돼요? 조문. 조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조문이 없어서 문제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조문. 그리고 이 조문을 해석한 것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 판례. 근데 이 판례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법원 판례라고 아까 강조드렸어요. 그렇게 필수로 넣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수록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포섭해서 결론 내린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례 문제 저랑 이제 계속 보실 텐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시기 전날에 제가 좀 세부적으로 문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랑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는 내용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 9페이지 보시면요. 요거는 항상 제가 이제 답안 작성 방법 내용 쓸 때 그 쓰는 내용인데 일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답안은 서론 부분 문제 제기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 인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답안의 본론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특히 10페이지에 보시면 판례 법리 이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근데 참고로 보시고 판례를 열심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9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조문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조문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있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법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요. 뭐 근로기준법도 있고 무슨 노조법도 있고 파견법도 있고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풀네임을 씁니다. 풀네임.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이걸 매번 길게 쓰기가 좀 그러면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다만 기간제법, 파견법, 노동조합 및 그 특히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그냥 쿨하게 처음부터 그 줄여서 쓰셔도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은 조문 번호는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소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뭐 제13조 제1항 1호, 제1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줄여 쓰거나 뭐 기호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줄여서 쓴다는 게 제를 빼는 거 얘기하는 건데 뭐 정 급하면은 빼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요거 이제 하나의 조문에 문장이 하나인 경우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장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방금 전에 그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점으로 연결된 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다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경우는 요거다. 그리고 요런 경우는 요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를 전문 내지는 일문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거를 후문 또는 이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만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앞에 거를 본문,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서. 관계는 대등한 게 아니라 원칙과 예외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점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쉼표로 되어 있는데 요걸 앞에 거를 전단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를 후단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가 왜 설명해 드리냐면 그 하나의 조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답안지에 쓰실 때 여러분들 단순히 그 특정 조문 번호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지 특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점이면은 이제 대등하면 전문, 후문, 일문, 이문, 그리고 원칙 예외 다만 붙어 있으면은 본문 단서, 그리고 이제 쉼표로 되어 있으면 전단, 후단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10페이지 요것도 말씀드렸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사안 적용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릴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 부분도 그냥 소결론에 대한 합으로 명확하게 내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근로자성 정도 이제 사례 문제 풀면서 조금 써보면서 구체화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자료는 이제 다 받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